2015년 8월이었죠. 기자회견에서 악성 흑색종이 뇌까지 전이된 상태라고 발표했던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4개월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대중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 놀라운 변화 때문에 전 세계가 이 치료법에 주목을 하게 됐는데요. 항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된 면역 항암 치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영남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의 이경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암 생존율이 70%를 넘어섰습니다. 완벽히 정복된 것은 아니지만 과거 불치병이라고 오명을 안고 있던 일부 암들이 치료가 그리고 관리가 가능한 병들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암 생존율이 높아진 데는 항암 치료의 발전이 한몫을 했다고 보는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당연합니다. 1940년대부터 시작해서 항암 치료 요법들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도 간혹 우리 어르신네가 암 걸리면은 다 죽는 병으로 생각하지만은 지금은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70% 이상의 환자분들이 건강하게 또 생업을 유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암 치료 역할은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치료의 요법 중에 한 가지로서 저희들 충분히 환자들한테 많이 치료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얼마 전 보니까요. 면역 항암제 건강보험 적용과 적응증을 확대해 주세요.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이 올랐다고 합니다. 네, 모두 78,934명이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암 환자와 가족들의 절박한 마음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지요. 네, 암 환자들이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게 이 항암 치료일 텐데요. 오늘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전문가의 선택, 항암 치료의 오해와 진실, OX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면역 항암제를 사용하면 암을 예방할 수 있다. 맞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X입니다. 네. 예, 이 모든 치료제는 이제 치료의 목적으로 많이 개발되어 있고 면역 항암제는 당연히 암 치료제로 사용하지 예방용으로는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면역 항암제가 지금 기존의 항암 치료나 다른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는 환자들한테 치료제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 면역이란 말 때문에 그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 면역 체계가 더 좋아져서 예방도 되지 않을까 이런 오해들을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표적 항암 치료나 면역 항암 치료는 모든 암에 적용이 가능하다. 이건 어떻습니까? 예, 이 모든 암에 적용된다면은 참 좋은 약이지만은 사실 그 약의 반응을 보는 분들이 100%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면역 항암제의 반응률은 보통 20에서 많게는 한 40% 정도를 보고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면역 항암제를 사용하시더라도 효과를 가지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답은 X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드립니다.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최근 항암 치료의 발전으로 부작용이 많은 항암 화학요법은 잘 시행되지 않는다. 그럴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예, 저희들은 항암제를 지금 현재 참 중요한 약으로 지금도 환자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작용이 다른 표적 치료제나 면역 항암제보다 많다는 것 외에는 여전히 중요한 약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OX 퀴즈를 풀어봤는데 지금 정답 3개가 다 아니오라는 맞습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오해가 많은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 더욱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하루 평균 무려 700여 명의 새로운 암 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사회가 점점 소구령화가 돼가고 있으면서 이제 우리의 노년은 암과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암울한 미래도 펼쳐지고 있는데요. 치료법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좀 매우 위험한 질환임은 틀림이 없죠.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나라의 그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통계 자료를 보면은 여전히 가장 많은 사망률은 이 암입니다. 저희들이
사는 동안에 앞으로 암의 발생률은 상대적으로 여전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상 암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향후 내에게도 올 수 있는 질환이라 생각하시고 항상 예방하고 치료를 열심히 잘 해줘야만 되는데 이게 이제 1981년도에 이 하나 경향신문에서 보고한 그 내용을 잠깐 제가 갖고 왔습니다. 벌써 한 40년 전의 이야기죠. 지금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는 남자는 62.7세, 여자는 69.1세의 평균 수명률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 원인으로 보면 사망 원인은 그 당시에는 뇌혈관 질환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외에 고혈압, 만성간 질환, 암인데 암이 뒤쪽에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암에 대한 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는 시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대 수명까지 생존 시 암 발생 확률은 2015년 보건복지부 발표된 자료를 인용한다면은 남자는 79세, 여자는 85세까지 이제 수명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요 보시겠습니다. 남자 5명 중 2명은 암 진단을 받습니다. 여성은 3명 중에 1명이 진단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우리가 상상지도 못한 셋 중에 1명이 내라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그만큼 암 빈도율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의미고 2030년대 가면은 알다시피 이제 초고령 사회가 이제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70대 이상 암 사망 크게 늘고 뇌혈관 간질환 사망자는 감소가 예상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보건복지부 발표된 남녀별 발생 분율을 보게 되면은 그 중에 21만 명이 암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은 암이 위암이고 대장암, 감삭선암, 폐암으로 구분이 되어지고요. 주요 암종 발생 분율을 보게 되면은 남자는 11만 명이 암 진단을 받았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위암, 폐암, 대장암 순이고요. 여성은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순이었습니다.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처음에 종양을 발견하고서 뻗어나가는 모습이 꼭 개의 다리와 같이 뻗어나간다 해서 비교를 했더라고요. 특이한 모양의 암세포. 자, 우리 몸속에는 이 암세포가 어떤 식으로 크기를 형성해 가면서 자라나는지요? 예,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이 암세포는 정상적인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없어야 되는 세포들입니다. 세포의 유전적 변화, 우리 몸속에는 이제 유전적 정보를 제공해주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DNA라는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유전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유전자 변화가 일어나면서 비정상적으로 세포가 변하여 불완전하게 성숙하고 가다하게 정식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한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보이는데 이걸 조금 더 그림을 가지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이 암 발생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적어놨는데 방사선, 바이러스, 화학물질, 그리고 유전적 질환 소인들이 있을 경우에 이런 유전자의 변역이 동반이 됩니다. 이 변형이 되면은 이 모양이 보세요. 정상적인 암세포, 정상인 세포와 암세포 모양이 다른 모습이 찌그러진 모습이 보이죠. 이런 세포들이 이제 계속 이 정식을 하게 되는데 조금 더 모양을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정상세포 분열은 핵이 동그랗죠. 깨끗하게 예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면 갈수록 세포 손상이 되게 되면은 세포 자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몸에서 이런 세포들은 죽어야 될 세포니까 자살시키는 거죠. 요걸 이제 감지하는 시스템이 다 존재를 하고 있는데 암세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으로 생긴 찌그러진 모습의 세포들이 계속 성장을 하게 됩니다. 생긴 것도 우울하게 생겼네요. 굉장히 좀 보기 흉하죠. 이런 세포들이 자꾸 성장하고 정식을 하게 되면은 혹이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초고령 사회로 가면서 암이랑 어쩔 수 없이 좀 암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친근해져야 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회 조사를 보니까 일반인 10명 중에 5명은 항암 치료 사실 큰 효과가 없다.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받는다고 해도 오히려 그 독한 치료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이런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절반이었습니다. 좀 인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 치료를 하는 과정에 이 환자들이 효과가 굉장히 좋다면은 뭐 저희들 치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편안하게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네. 이 항암제는 알다시피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약입니다. 뭐 우리가 가까운 친지나 병원에 가보면은 머리가 빠진다든지 식사를 못 한다든지 입이 많이 뭐 부르튼다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부작용이고, 또 아까 면역 항암제 이야기 나올 건데 오히려 또 일반 항암제는 우리 몸에 이 면역을 유지하는 백혈구라는 세포를 억제를 시켜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동반되는 약이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암 치료자는 항상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분은 이런 목적으로, 저분은 저런 목적으로 우리가 이 나름대로의 어떤 치료 방침을 세웁니다. 첫째, 완치. 이 환자는 완치로 가야 되겠다. 완치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거고, 조절 혹은 유익한 삶의 연장, 거의 완치는 되지 않지만은 병을 가지고 생존율을 조금 늘리는 목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저것 안 되는, 이렇게 이제 항암 치료나 뭐 수술, 방사선 치료조차 안 되는 분들한테 남아있는 삶을 고식적인 형태지만은 삶의 질을 정전시키는, 최근에 이제 연명의료법이 이제 시행되면서 이 환자분도 편안하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역할이 이제 요 세 번째에 해당합니다. 이건 WHO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를 나름대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암 치료 원칙은 절제술이 가능하면은 제거하라가 첫 번째입니다. 예, 없애는 거죠. 예. 그렇지만은 이 절제술이 지금 당장 안 되는 환자들한테는 이 국소적이나 절제술이 불가능하면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해서 크기를 줄여서 수술을 조금 더 용이하게 만드는 방법을 사용해야 되고, 이것저것도 안 될 경우에는 특히 이제 암이 너무 많이 퍼져서 수술이나 다른 이 국소적 치료를 못 할 경우에는 전이된 병변이면 전신 항암 치료를 고려하다.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항암 치료 약제들, 표적 치료제, 오늘 말씀드린 면역 항암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할 때는 다학제 치료를 고려하라. 왜? 수술자, 방사선 치료학자, 저같이 면역 항암제를 사용하는 일반 내과 의사들 서로 다학제적으로 이제 모여서 이 환자는 어떤 치료를 먼저 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이제 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치료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항암 약물 치료가 당연히 이제 전신으로 퍼져 있을 경우는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건데, 아까 당연히 약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첫 번째, 이 악성 종양세포의 독성을 가진 화학약품, 이걸 세포 독성 화학약품이라는데, 이것이 우리가 1세대로 가장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이지만은 어떤 형태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2세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특정 종양 단백 약물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암마다 그 아까 고유의 어떤 특정한 단백질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단백질을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모든 환자들한테 1세대 항암제를 사용했는데 효과도 없고 오히려 부작용 때문에 일찍 돌아가신 분들도 있더라. 그런 분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그 환자한테 맞는 특정 단백질을 이제 검사하는 방법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표적 치료제가 지금 2세대 항암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표적인 거로 여러분 알다시피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옛날에는 골수 이식을 했는데 지금은 알약으로 이식 필요 없이
그게 대표적인 표적 치료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면역 조절에 따른 치료, 이 면역 항암제가 저희가 지금 현재 많은 기대를 네. 가지면서 지금 많은 임상 시험과 또 대상 암 질환이 뭔지를 찾아내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면역하는 건 뭡니까? 균이 들어오면은 이제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게 면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참 나쁜 놈이 자기가 나쁜 세포가 아닌 거를 쉽게 말하면 이제 가로는 거죠. 그럼 우리 면역 시스템은 이 암세포를 보고도 이거는 나쁜 세포가 아니구나. 이런 이제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면역 세포를 이용해서 이 암세포를 좀 쉽게 좀 표현을 하도록 해서 우리 몸속에 갖고 있는 면역 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면역 항암제의 역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암 치료와 세포별 항암제를 비교해 봤는데요. 대부분 항암 치료는 수술적 치료를 할 수 없을 때 진행하는 2차적인 치료로 알고 있는데 암의 형태나 병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치료하는데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네, 특히 후두암 같은 경우는 후두암을 제거하면은 말을 못합니다. 암은 이제 해결됐는데 이 말을 못하니까 삶의 질이 굉장히 나쁘겠죠. 그래서 요새는 그런 경우에는 미리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해서 암세포를 줄여서 인대를 성대를 제거 안 하고 치료함으로써 암도 치료하고 성대도 보호해서 나중에 말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다학제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 미국의 제임스 앨리슨 교수 또 일본의 혼조 다스쿠 교수 이 두 분이 그 면역 체계를 이용한 암 치료법을 개발을 해서 그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을 했습니다. 네, 혼조 교수가 2050년 되면은 면역요법으로 대부분의 암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미래 치료로 꼽히고 있는 면역 치료가 실제로는 인류가 가장 먼저 도입한 시술법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아까 이 2018년도 이 노벨 생리학상 두 분이 수상을 받았습니다. 그 미국 MD 앤더슨의 면역학자인 닥 제임스와 일본의 혼조 교수님 두 분이 받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던 2018년 작년입니다. 이 두 분의 교수님들이 역할을 단초를 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의학상을 받았고요. 그분의 이 업적은 면역 기전을 우리가 치료에 도입을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던 분이기 때문에 받은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2050년 되면은 이 면역항암제가 모든 암을 잡을 것이다. 저도 그래 바라고 싶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제 처음에 우리가 항암제가 개발되고 표적 항암제가 개발할 때도 이제 암이 다 잡혔다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지금까지 암이 안 잡힌 이유는 이 암세포도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내성을 가지게 됩니다. 내성 기전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 안 듣는 거죠. 당연히 면역 항암제도 우리가 잘 듣다가 잘 안 듣는 환자들이 발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도 2050년대까지 가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예, 보시게 되면은 인류가 가장 먼저 시도한 치료법은 면역 치료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의학 문서가 파피루스라는 문서 안에 보면은 종약이 발견되면은 해당 부위를 절개하고 더러운 수건으로 문질러 감염을 유발하라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감염하는 거는 결국은 그 균을 잡아먹는 이 세포들이 이제 고기로 몰려와서 균을 없애는 거죠. 네. 이 똑같은 방법이죠. 이제 암세포가 있으면은 이 암세포를 공격하는 면역세포가 곧 몰려와서 암을 제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대표적인 이제 가장 초기의 면역치료 내용이고 또 우리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도 이러한 내용들을 담아낸 글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자신을 치유하는 자연의 힘이 갖춰져 있고 의사가 개입하지 않아도 병은 낫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지금 이 내용들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기 걸리면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경우는 좋아지죠. 네네. 또 손에 약간의 큰 상처는 아니지만 약간의 상처나면 그냥 놔둬도 좋아집니다. 그게 다 이제 이런 면역 시스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면역 항암 치료의 역사는 조금 영어로 되어 있지만은 우리 크게 이제 세 시대로 나눴습니다. 1978년도에서 1985년도.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열광적인 시대입니다. 이런 치료가 있구나. 이게 생기면 이제 모든 이제 치료가 다 될 거라고 해가 열광적인 시대가 있었지만은 당연히 처음에 효과가 있다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다음 1986년도에서 1998년도를 우리가 암흑기라고 합니다. 비록 사이토카인이라든 약이라든지 인터루킨 하는 면역 관련 약들이 개발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기대했는 만큼의 효과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굉장히 암흑기죠. 그렇지만은 면역 항암제가 개발함에 따라서 이걸 르네상스 시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면역 항암제가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아까 대표적으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지미 카터, 그분이 악성 흑색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전이가 되셨는데 이런 면역 항암제를 사용해서 지금도 지금 건강하게 지금 보도된 자료를 의하면은 굉장히 치료에 혁신적인 결과를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암 환자분들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질 것 같은데요. 그 실제로 1, 2세대 그 항암 치료보다 이 면역 항암 치료가 더 큰 효과를 보였던 그런 대표적인 질환이 있다면은 어떤 게 있습니까, 교수님? 예, 지금 현재 몇 개의 암들은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지미 카터 대통령이 효과를 봤던 악성 흑색종을 비롯해서 네. 이제 폐암, 그리고 이제 방광암. 지금 현재 요 세 개가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이 돼서 국가에서 이제 이 보험으로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병들이고 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입증이 안 된 병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 보통 건강보험은 안 되지만은 사용할 수 있는 질환군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뭐 간암이라든지 담도암, 그리고 이제 이 임파선암, 두경부암, 신장암 이런 몇 가지들은 효과는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지만은 아직 국가에서 보험을 알고 주지 않는 질환군인데 향후에는 이제 국가에서도 충분히 이제 모든 환자들 이런 질환군한테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기회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